안녕하십니까, 김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천재교과서 통해서 주변에 있는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또 특징이 무엇인지 그런 거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단은 교과서 30페이지 딱 펴시고요.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충실히 들었어야지 이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원소가 되겠죠. 사실 중학교 때도 이 원소에 대해서는 꾸준히 배워왔는데요.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과목에서는 뭐 원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원소, 정의는 뭐냐? 정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원소 기호라는 거 배운 적 있잖아요. 많이들 헷갈려요. 원소하고 화합물. 선생님 진짜 이거 뭐예요? 모르겠어요. 얘는 화합물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소 기호를 쓸 수 있다면, 또는 여러분의 뭐 교재나 시험지 같은 데에서 원소 기호를 볼 수 있잖아요. 대문자 2개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원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포함하고 있을 때 그때를 원소라고 하고요. 자, 이런 원소들은 두 번째 워드입니다. 주기성을 갖죠. 주기성 한자말로도 이렇게 딱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과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말들 자체가 전부 다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성이라고 하는 건 반복돼서 계속 나타나는 비슷한 성질, 어떤 특정한 주기, 요걸 통해서 반복되는 성질을 갖는다. 그러니까 원소들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키워드가 될 거고요. 우리는 오늘 이 수업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일단 첫 번째,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역사. 플로우 플랜을 딱 보시면 주기율표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공통성을 갖는 원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공통성, 뭐라 그랬냐면 주기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주기성이 왜 나타나는지 여기까지 공부하면 오늘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화학적으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그거를 조금 압축하고 요약하고 포장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뭐부터 시작하는지 알죠? 중학교 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을 어떤 걸 배웠느냐? 뻔하죠. 주기율표입니다. 이 주기율표, 다른 거 역사 이런 거 다 빼고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만 딱 한번 떠올려 보자. 일단 주기율표를 딱 그려보세요. 사실 이런 주기율표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도 한번 퀴즈로 한번 내보세요. 엄마 이거 주기율표 알아요? 그러면 나 그거 고등학교 때 당연히 공부 많이 했고 다 외우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막상 펜하고 종이 갖다 드리면 잘 못 쓰세요. 그러면 같이 공부하는 거야. 틀리면 이제 딱밤 때리기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여기까지 배웠던 거죠. 뭐 이거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 오글거리는 거 많이 했을 겁니다. 뭐 수해, 뭐 리베, 뭐 이렇게 했을 거야. 그죠? 그런 건 생략. 왜? 오글오글 하니까. 자, 1, 2, 3, 4, 5, 6, 7, 8까지 숫자 써 있는 거 알 거예요. 그런데 얘네부터는 일자 앞에 붙지. 그리고 이 숫자도 보일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배웠었냐면, 요런 숫자는 족이라고 배웠고 요런 숫자는 주기라고 배웠을 거예요. 20개입니다. 총 원자 번호를 보시면 1번부터 해서 총 20개입니다. 20개를 다 외웠어야 되느냐? 네. 이거 안 외우면 안 돼요. 더 진행이 안 돼요. 딱 20개는 외워야 돼. 자, 여기까지만 외우는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 때 이거 이상 외워 그러면 애들이 막 욕해. 공부 안 할래요. 힘들어요. 막 이러는데, 이유가 20번까지는 우리가 그냥 책에서 글로 배우는 이런 화학, 이 원소들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대로 딱딱 들어맞아요. 거의 일치하게. 여기까지만 배우는 거예요. 이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
근데 그런 거는 언제 한다? 대학교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 배웠던 거 하나만 더 갑니다. 오늘의 이 수업에 좀 이해를 돕고자 족이라는 말을 영어로 바꿔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도 쓰고요. 또는 이렇게도 씁니다. 패밀리다. 무슨 얘기냐? 세로 방향으로 묶어서 하나의 패밀리예요. 여러분들도 뭐 누구 팸 이런 말들 많이 쓰던데 그게 뭐 그렇잖아. 친한 애들끼리 모여있다. 아니면 뭐 가족이란 뜻이잖아요. 그룹도 마찬가지고 특징이 있지. 그쵸? 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생이 있다면 또는 뭐 언니나 누나 뭐 오빠나 형 있다면 형제자매들 있다면 한번 보세요. 거울을 닮았나요? 닮았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누가 더 기분 나쁘냐 이런 건 다른 문제고, 그지? 왜 닮았을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쵸? 공통점이 있죠. 생물에서는 그게 이제 유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물에서 이야기하는 유전적인 그런 닮음성이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원소들한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족자도 그거잖아. 가족 족자. 자, 그 다음에 죽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바꿔보게 되면 페리어드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정말 말 그대로 어떤 기간 얘기하는 거죠. 주기 얘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로 봤을 때 패밀리를 형성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주기율표가 이거거든요. 사실 이 주기율표는 말 그대로 표예요. 뭔 말이냐? 여러분 표 왜 만들어요? 정리할 때 만들잖아.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 눈에 안 들어와. 이거 어떻게 다 봐? 야, 이거 그럼 깔끔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볼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알아보기 쉽도록 나중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도록 만드는 게 표란 말이지.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주기율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 이유는 주기적인 성질 때문에 원소들의 그런 독특한 성질 때문에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율표.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더 깊게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또 할 거니까. 자, 이런 주기율표를 20번까지 안 외웠다면 오늘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외우는 겁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원소들의 이름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주기율표는 삭제합니다. 지우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일단 여러분 책을 딱 보시면 이런 게 하나 주어져 있어요. 34, 35페이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긴 한데 그거 갖다 붙인 거거든요. 전체적인 주기율표가 이래요. 사실 되게 많아요. 원소를 표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존재하는 원소인데 안 끼워 넣으면 안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한 110여 종 정도 됩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우리는 뭐만 배우느냐?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요거랑 이쪽에 요거랑만 배우는 거예요. 사실 요거만 배워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딱 그려놓고 보니까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끝나서 일로 끝난 다음에 요 기둥 다른 기둥 시작하는 거에서 딱 잘리죠.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또 묶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내 말 잘 안 듣는 애들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얘네까지 배우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깔끔하게 삭제하는 거죠. 자, 이게 주기율표입니다. 우리는 1번에서 20번까지만 배우는 거예요. 주기율표 상에서는. 물론 원소에 대해서 더 이렇게 뭐 많이 깊게 알고 있으면 그만큼 도움은 되는데 기초 과정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더라. 20번까지는 다만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자, 이런 주기율표는 최초로 누가 정리를 했냐면 사실 관련된 과학자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멘델레예프는 고향이 러시아예요. 러시아인데 고집이 엄청나게 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사진 봐도 일단 그렇게 생겼습니다. 턱수에 막 이렇고요. 되게 좀 딱 봤을 때 무서워 이 정도 느낌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겨요. 자, 이분은 기존에 알려져 있던 원소들을 표로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기율표가 탄생을 합니다. 근데 표를 정리를 할 때 이분이 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표로 정리하기 전에 다른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까지도 다 녹여낸 거야. 그리고 자기의 주장, 이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정리를 하면 굉장히 깔끔한 하나의 표가 되지. 그걸 내가 발견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원자량 순서대로 정리를 한 표가 바로 멘델레예프의 첫 번째 주기율표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안 맞아요. 이 원자량을 뭐 이게 확인을 하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막 쭉 쓰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맞는 원소들이 존재해. 그러니까 뭔가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으면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쫙 순서대로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 흐름이 뒤바뀌는 곳이 생기더라. 그 멘델레프는 고민합니다. 이 뭐가 잘못됐을까? 표가 잘못됐나? 많은 고민을 하죠. 사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가 기초를 만들었을지 몰라도 이분이 만든 주기율표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현재 사용하는 이 주기율표는 미국 과학자 모즐리라는 과학자의 주기율표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모즐리는 원자량 순서로 정리를 한 게 아니고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는 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더니 비교적 깔끔하게 표가 완성이 되더라. 표를 그리잖아요. 깔끔하게 완성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표는 이제 종이 평면에 그린 2차원이기 때문에 기준이 두 개가 생겨요. 뭐냐면 이 방향 기준과 이 방향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도 이 방향 기준은 어떤 순서, 특징, 흐름이 있어야 되고 이 방향 순서로도 어떤 특징과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일치하더라. 거의 명확하게. 그게 지금 현재의 주기율표입니다. 아시겠죠? 주기율표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원소들도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런 애들은 뭐 인공적으로 합성된 애들도 많고요. 보시면 옛날부터 이렇게 이름을 뭐 불러왔던 그런 원소들도 있지만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발견돼서 이름을 붙인 그런 원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뭐 렌트게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렌트겐이란 과학자, 뭐 아인슈타이니움 이런 것들. 자기네 나라 이름 갖다 붙인 경우도 있어요. 프랑슘, 뭐 세슘이래. 저마늄, 뭐 이거 아메리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만약에 뭐 내가 뭐 원소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럼 뭐 이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뭐 EBS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내 마음이니까. 자, 이렇게 주기율표는 종류가 많아요. 원소의 종류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눌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다시 체크하면 우리는 얘네만 배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단 족과 주기에 관해서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야. 자, 이 족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밀리다. 화학적으로 유전자가 비슷해. 이런 말이 조금 모순되긴 하는데 화학적으로 성질이 너무 비슷해. 마치 생물에서 유전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갖는 것처럼 태생적으로 성질이 비슷해.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게 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총 주기율표에는 1에서부터 18쪽까지 있고요. 우리는 1, 2, 13에서 18까지만 배웁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이 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 패밀리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원자과 전자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그 수업의 결론이기도 해요. 원자과 전자 때문이고요.
여기서 팁 하나. 여러분이 얘하고 조금 개념을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원자의 구조를 보면 원자 핵을 전자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띠는데 그 전자들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분포하는 전자. 왜냐하면 이 전자들은 주기별로 서로 다른 껍질에 존재한다라고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분포하는 전자, 최외곽 전자. 얘네가 일반적으로 원자가 전자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이유는 이래요. 원자 핵에 전자가 묶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들이 묶여 있다고. 이렇게 묶여 있는데 둘은 끌어당길 거고요, 서로. 자, 얘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 껍데기에 분포한다면 얘한테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러면 얘는 비교적 자유롭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럼 어떤 상황이 가능하냐? 도망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걸 주목을 해야 돼. 자,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부를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게 가능한 전자들. 얘한테 영향을 덜 받아야 되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최외곽 전자라고 하고요.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애들은 사실은 최외곽 전자 중에서 화학적인 행동을 하는 애들을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18조 원소를 보시면 얘네는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활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활성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반응을 하지 않는다. 저 혼자 잘났다. 나는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애들하고 절대 만나질 않아요. 비활성 상태인 거야. 아예 자기 혼자 존재하는 그런 비활성 기체. 이름 자체도 노블가스라고 불러요. 노블하다. 그래, 너 잘났어. 이거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최외곽 전자가 꼭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외곽 전자가 8개입니다. 최외곽 전자의 수는 여러분이 주기율표에서 보는 족수와 일치해요. 족수와 일치하고요. 자, 최외곽 전자 수는 따라서 8개. 10의 자리는 빼는 거야. 8개인데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는 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원자가 전자이긴 한데 원자가 전자는 화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그래야 되는 애들이야. 그리고 얘네는 화학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해요. 왜? 노블하니까.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8개지만 원자가 전자는 없는 애들이 얘네다. 18조 원소고요. 나머지 애들은 보면은 7개이자 7개, 6개, 6개, 5, 5,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족과 관련된 얘기예요. 족. 같은 성질을 갖는다. 왜? 최외곽 전자, 즉 원자가 전자가 개수가 같더라 라는 거. 그러면 화학적인 행동을 하는 애가 원자가 전자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의 수가 같다는 거는 화학적으로 행동을 비슷하게 한다. 그 공통점이 있다. 닮았다. 알겠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닮은 애들. 이유는 원자가 전자. 그렇다면 주기는 무엇이냐? 주기는 요거는 껍질수예요. 껍질수. 주기율표. 이렇게 가면은 막 주기율표가 내 얼굴에 뜨니까 조금 그렇네. 자, 이 껍질수 숙여서 가자. 자, 껍질수. 껍질수는 보세요.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막 이렇게 가잖아. 그지? 껍질이 하나, 둘, 셋이면 이제 3주기라고 불러요. 껍질 하나당 주기 하나인 거야. 자, 주기율표에선 총 1에서 7주기까지 있습니다. 전자 껍질이 7개까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주기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린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갈 때 껍질 하나, 껍질 2개, 껍질 3개, 껍질 4개. 얘보단 얘가 크고 얘보단 얘가 크고 얘보단 얘가 크겠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갖고 있는 껍질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같은 족에서 따졌을 때는 그래야 돼요. 왜? 같은 족애들 닮아 있는데 닮았지만 차이점 뭐냐?
아니, 나하고 형제들하고 완전히 같이 생기진 않았단 말이지. 공통점은 있는데 얘보단 얘가 더 커. 이게 차이점이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기가 다르다. 그러면 덩치가 큰 거야. 주기가 더 큰 애들이. 왜냐하면 껍질이 더 많으니까. 알겠죠? 자, 이게 주기율표에서 이제 족과 주기를 나눠 설명을 한 거고요. 여러분의 이제 특징이 족과 주기의 특징이라든지 정의에 관한 거고,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주기율표상에서는 크게 우리 주변에 있는 원소들을 두 분류로 나눌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분류인데요. 이거는 금속입니다. 금속인데 교과서에는 이제 그 주기율표를 이렇게 다 쓸 거는 아니고요. 자, 이 중에서 금속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 어차피 1번에서부터 20번까지만 배운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금속만 체크해 봅시다. 금속만. 얘하고요. 얘하고 얘까지만. 너무 많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금속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열과 전기 잘 통하는 물질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뭐 때문이냐면 전자 때문이죠. 뭐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자, 이 금속들이 저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구석에 가 있어요. 어느 쪽 구석에 가 있냐면 주기율표 이렇게 원래 이만했잖아. 이쪽에 깔려 있는 거지. 이쪽에. 어느 쪽? 주로 왼쪽입니다. 왼쪽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금속이에요. 금속이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금속 근처에 끼어 있는데 얘가 첩자야. 얘 비금속이에요. 좀 독특한 그런 애입니다. 아니 네가 왜 거기 가 있어? 뭐 이렇게. 수소. 특징이 조금 비금속치고도 좀 독특해요. 많이 나오는 애죠, 사실. 쟤 또 생긴 것도 양성자 하나 띡 갖다 놨잖아요. 그죠? 수소에 관한 건 좀 나중에 얘기해도 될 것 같고 금속입니다. 금속은 특징적으로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한다. 뭐 광택도 있고요. 그리고 전성과 연성이라 그래서 특징인데 이 때리면 퍼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질들 이렇게 뭐랄까 분필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이게 깨지잖아, 그지? 이러지 않고 때리면 찌그러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껌종이 되게 얇잖아. 금박 얇잖아요. 롤러로 다 민 거예요, 그거. 그리고 뽑으면 또 뽑혀, 실처럼. 금사라 그러죠. 금으로 만든 실. 뭐 그런 특징도 갖는다. 그리고 수소와 반응을 했을 때, 그 산과 반응을 했을 때 수소기체를 내놓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그게 이제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만약에 금속이 어떤 애들인지 잘 모르겠다. 이름만 봤을 때 얘가 금속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름이 대부분은 이렇게 끝나요. 보통은 이렇게 끝나요. 이름이 금속은 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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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듐 이렇게. 볼래요? 야,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딴 것도 마찬가지야. 스칸듐, 타이타늄, 바나듐, 크로뮴. 일부 빼고요. 철 이런 애들 빼고. 저런 애들 빼고는 대부분은 이렇다는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헬륨, 금속 아니죠. 그런 것들 빼고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끝난다. 라는 것도 금속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겠다라는 거죠. 자, 금속은 이렇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는 애들이 금속이고요. 비금속의 경우에는 주기율표상에서 봤을 때 특징적으로 이쪽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여기 체크해보면 이렇게 여기 알루미늄이 아까 저기서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얘네들이 비금속인데 비금속은 특징이 자, 쉽게 얘기하면 금속과 반대예요.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이게 뭐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냐면 사실 이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금속과 비금속은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결합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금속이 할 수 있는 결합을 우리는 금속결합이라 그래요. 그리고 비금속이 하는 결합을 뭐라 그러냐 하면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둘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사실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고 아니고 하는 애들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건 전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속 결합을 하게 되면, 즉 금속들은 이 금속 결합을 통해서 전자들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전자냐면 자유전자입니다. 자유로워요. 묶여있질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열을 가해. 그럼 그 열 가지고 막 뻘뻘뻘뻘 다니는 거야. 전기, 얘 전화 뛰는데 전기 땡큐지 다 끌려가는 거야. 자유로우니까. 이게 가능한 게 금속입니다. 반면에 이 비금속은 공유 결합을 한다. 뭘 공유를 하느냐? 자기네들끼리 그 결합을 형성을 할 때 갖고 있는 전자를 공유해 버린다고. 그러면 공유를 해서 결합을 했는데 전자를 이거 어떻게 아니 얘 돌아다니게 냅둘 수 있나? 안 되잖아요. 왜? 얘 갚버리면 나 결합 왜 했어? 나 안 되는 거야. 화학적으로는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결론만 얘기하면 화학적인 안정성이에요. 화학적인 안정성인데 그 화학적인 안정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얘기야. 옥텟 규칙이 뭐냐? 얘네를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린 여기까지만. 얘네를 흉내내려고 하는 성질. 최애각전자가 8개가 되려고 해요. 왜? 비활성기체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최애각전자가 8개인 경우엔 원자가 전자가 없는 거라 그랬어요. 즉 화학적으로 어쩌고 자시고 할 만한 전자가 없는 상태야. 그럼 화학적으로 내가 왜 왔다 갔다 하고 반응하고 하느냐? 나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애들이 없어요. 그럼 나는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원소라고 다르겠냐고.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싶은 거야.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싶기 때문에 나는 최애각전자를 8개를 만들고자 해요. 그 최애각전자 8개를 미리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어. 원자가 전자가 없는 태어날 때부터. 나랑은 출발선이 다르네? 걔네가 바로 얘네인 거예요. 물론 헬륨만 예외. 헬륨은 2개만 있어도 만족입니다. 얘 흉내 내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8개예요. 이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족을 하고 싶어 해. 그런데 만족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구조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금속만의 옥텟을 만족하기 위한 방법이 금속결합이에요. 비금속들만의 옥텟을 만족하기 위한 방법이 공유결합입니다. 즉, 둘 다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고자 해서 그런 결합들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금속이 공유결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유결합을 깨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네들끼리 안정해지려고 전자를 묶어서 공유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을 전자를 풀어놔? 말도 안 되는 거야. 풀어놓으면 내가 불안정한데? 내가 왜 그래야 돼? 이유가 없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묶여 있어요. 열과 전기를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전달해 줄 수 있는 애가 없는데 뭘. 그죠? 근데 금속은 특이하게도 자유전자라는 걸 많이 갖더라. 이 특이한 자유전자가 결합을 만족을 시켜주면서도 막 자유롭게 다녀요. 그러니까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금속과 비금속에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팁 하나 또 들어가면, 자, 비금속하고 금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원소의 종류가 2가지야.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면 금속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공유결합. 왜 결합한다고? 화학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다면 얘하고 결합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자,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한다. 아, 이거 뭐라 그러냐면 이온 결합이라 그래요. 자, 그럼 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자, 얘네들 결합하는데 이온 결합을 하는데 이온 결합을 왜 하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시겠죠? 금속끼리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금속 결합하면 돼요. 그럼 안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변을 봤더니 금속 없어. 비금속밖에 없네? 그럼 차선책인 거야. 이렇게라도 가야지. 그래야 내가 안정하니까. 또 비금속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없네? 그러면 이렇게라도 갑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화학적으로 안정해지려고 한다.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랬던 거고.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화학적 반응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는 그게 가장 기초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화학적인 안정성을 찾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화학 반응이고 그 왜 하느냐? 결국에는 이거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주기율표에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얘네를 흉내내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모든 원소가 얘네를 흉내내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급한 애가 누구냐면 얘네예요. 왜 급할까? 하나가 모자라. 딱 하나가 모자라거든. 전자 7개예요. 하나만 있으면 돼. 미치는 거지. 무슨 얘기냐? 급해요. 화학적으로 급해? 반응성이 큽니다. 미칠라 그래요. 냅두면 어떻게든 하나 얻어가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자, 얘네들은 어떨까? 얘네들보단 덜 해요. 조금 덜하다. 반응성이 가장 큰 애들. 얘네를 뭐라 그러냐면 할로젠이라고 합니다. 할로젠 원소들. 할로젠 원소는 지금 보시면 플루오린 있고요. 염소 있고 브로민 있습니다. 아이오딘까지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오딘까지. 그래서 이렇게 4개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뭐 이렇게 외워라. 뭐 중학교 뭐 학생들한테는 걔는 또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하잖니. 여러분처럼 이제 얼마 전 중학생이었네, 그지? 그럼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외워라 할 때 뭐 풀을 뜯는 염소가 부러워요. 뭐 이렇게 오글거리게라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할로젠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앞쪽에 우리 금속 배울 때 얘네 있어요. 자, 얘네는 지금 보면 어차피 이 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껍질이라 그랬잖아요. 껍데기 2개 갖고 있지. 그럼 안쪽에 있는 껍질은 이미 전자를 안정한 상태까지 채웠다는 의미가 돼요. 껍데기가 2개인데 그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1개라는 거예요. 그럼 안쪽 껍데기는 이미 안정적으로 채워져 있다? 무슨 얘기냐? 얘는 전자 1개를 빨리 버리고 싶다는 얘기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같은 족이니까. 그래, 얘네는 어떻게든 전자 하나를 미친 듯이 버리려고 하더라. 얘네보다는 얘네가 훨씬 급하죠. 그쵸?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어떻다? 크다.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요. 우리가 주기율표를 공부를 할 때 보통 이제 3가지 종류의 그 원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화학적으로 이미 안정한 애들, 아까 누구라 그랬냐면 비활성 기체. 그 다음에 금속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 애들 누구라 그러냐면 알칼리 금속. 그리고 비금속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 애들 누구? 할로젠 원소. 그래서 우리는 1족 원소와 17족 원소, 18족 원소에 대한 공부는 조금 깊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요. 우리 정리하면서 할 거거든요. 자, 일단 교과서 몇 쪽이냐면 35페이지입니다.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지금 보시면 현대의 주기율표는
뭘 순서대로 원소들을 배열을 했다 보면 원자 번호 순서대로 모질